공무원이면 그래도 은퇴 후엔 좀 낫지 않을까? 이 말 많이들 하죠. 정년 보장되고 연금도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30년 넘게 나라 위에 일했으니 은퇴하면 마음 편하게 쉬면서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고 나니 예상 못한 게 너무 많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전화도 줄고 이름을 부르던 동료들도 이제는 안 보이고 그렇게 점점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은퇴하면 자유롭겠다고 부러워하지만 그 자유가 고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공무원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은퇴 후의 정체성 공백, 그리고 그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외로움, 무력감, 때로는 우울감까지. 이건 연금 얼마 받느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은퇴 후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 시간이 30년 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주로 금융, 자산, 연금만 생각해요. 맞습니다.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고립시키는 건 돈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속감 상실, 역할 부재, 인간관계 단절이에요. 공무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위가 곧 정체성이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크거든요. 퇴직 후 고독과 무기력을 이겨내기 위해선 삶의 리듬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해요. 사례 1 소방서 팀장이었던 나, 이제는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정년 퇴직한 지 3년 된 김태수 가명 씨는 한때 119 상황실 팀장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지시를 내리고 수십 명의 인명을 살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엔 정반대의 삶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고 카카오톡도 조용하고 아내는 종일 TV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싶은 날이 많아요. 솔직히 하루 중 유일한 대화가 편의점 알바생한테 하는 영수증 안줘도 돼요입니다. 그는 지금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례 이 연금은 넉넉했는데 우울증이 온 건 처음이었어요. 60대 초반의 이영숙 가명 씨는 교직에서 은퇴한 전직 초등학교 교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경제적 문제는 없었지만 은퇴 6개월 뒤 심한 무기력과 우울 증세를 겪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남아있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년, 지금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책 읽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내가 가진 걸 나누기 시작하니까 고립감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사실 은퇴 후에도 사람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사는 힘이 나더라고요. 사례 3 은퇴 3일 만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박진수 가명 씨는 경찰로 30년 근무한 뒤 은퇴했습니다. 퇴직 시까지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흘 만에 다시 경찰서 민원실로 복직 신청을 했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미치는 줄 알겠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연금은 나왔지만 마음이 허전했어요. 지금 그는 주 3일만 일하는 민원실 파트타이머입니다. 일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은퇴 후에도 하루에 2~3시간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은퇴 후 외로움을 피하는 3가지 방법. 사회적 연결고리를 끊지 말 것. 단체, 모임, 봉사활동, 취미교실 등 작은 소속감부터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역할을 새로 만들 것. 누군가의 아빠, 남편, 팀장이었던 과거 대신 지금은 책 읽어주는 사람, 주민센터 봉사자 같은 새로운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연습도 필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마음의 병이지만 외로움은 채울 수 있어요. 그걸 음악, 산책, 글쓰기 같은 활동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맺으며 직감이 사라진 자리, 다시 나를 세우는 시간.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은퇴는 결국 모두에게 찾아오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 통과의 문턱을 넘을 때 가장 두려운 건 소득 감소가 아니라 존재감 상실이에요. 이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 감정이 매일 아침을 눈물로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퇴 준비는 돈보다 사람, 역할, 리듬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연금액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아침에 기지개 켜고 일어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공무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고독.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은퇴 후 고립과 심리적 리스크 대응 전략. 1. 은퇴 후 고독감 모든 직군이 예외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교사나 공기업 출신은 은퇴 후에도 삶의 안정감이 유지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최근 통계와 연구들은 은퇴자들의 정서적 고립과 우울감이 직군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직무 정체성이 강한 직업군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23년 고령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12년 사이 정서적 외로움과 무력감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교사, 공무원, 군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업이 곧 정체성과 인간관계의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역할 상실과 사회적 연결 단절이 동시에 발생하며 심리적 고립을 유발합니다. 이 고립의 본질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의 구조. 대부분의 은퇴 준비는 경제적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 건보료 절감 등 재무적 설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변수는 일상 구조와 사회적 연결망 유지 여부입니다. 주요 고립 유발 요인. 정해진 일과 루틴 상실. 사회적 역할의 단절 직책, 직무, 책임감 등. 대화 상대와 교류 공간의 축소.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시간, 갈등, 생활 리듬 불일치. 심리학자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늙어가며 여전히 기여하고 싶은 욕구를 유지합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무력감, 공허감, 우울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고립의 유형별 증상. 사례 1. 조직형 인간의 역할 상실. 전직 소방서 팀장 정년퇴직 3년 차. 증상 무기력, 낮 동안 침묵, 식욕 감소, 관계 회피. 대응 자원봉사 활동 도서관 안내 도우미 시작 소속감 회복. 사례 2. 고립형 은퇴자. 전직 초등학교 교감 정년 후 우울증 진단. 증상 기상시 무기력, 외출 기피, 우울감 지속. 대응 독서 모임 주최 및 강사 활동 일상 리듬 회복, 자존감 상승. 사례 3. 퇴직 직후의 공황형 복귀자. 전직 경찰 은퇴 3일 후 복귀 요청. 증상 갑작스런 공허감, 불면증, 혼잣말 증가. 대응 시간제 근무로 재사회화 심리 안정.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고립 예방 전략 3단계. 1단계 퇴직 전 비경제적 루틴 확보. 퇴직 전 12년은 하루 12시간씩 직장 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지역봉사, 독서 모임 참여, 자격증 취득 등. 2단계 역할 재설계. 퇴직 후에도 본인의 강점이나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직함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전직 교사는 독서 코치, 공무원은 생활상담사, 기술자는 동네 강사 등. 3단계 일상적 관계 유지 및 확장. 은퇴 후 관계 단절은 심리적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최소 주 3회 이상 누군가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SNS, 온라인 동호회도 활용 가능하며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이 우선입니다. 5. 국가 사회적 측면의 보완 과제. 은퇴자 고립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노년층 심리 건강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기반 은퇴자, 역할 플랫폼 구축 전문 봉사자 매칭. 1인 은퇴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연금 수급자, 대상 건강정신 사회 참여, 통합 서비스 연계. 결론 정년은 끝이 아니라 삶의 재설계 시작점이다.
직장에서의 은퇴는 인생에서 단 하나의 타이틀을 내려놓는 일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 빈자리를 아무것도 채우지 않을 때 생깁니다. 공무원이든 교사든 누구든 은퇴 후 10년, 20년의 삶을 스스로 재디자인하지 않으면 고립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란 나는 누구와 어떤 리듬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살 것인가? 를 미리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두 번째 역할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은퇴 후 고독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준비, 솔직히 말만 들어도 뭔가 막막하고 먼 미래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슬슬 퇴직할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싶으면 그때부턴 불안감이 훅 찾아오곤 합니다. 과연 내가 모아둔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수령할 연금이 도대체 얼마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 정말 현실적으로 와 닿으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 은퇴 준비 얘기하면 나는 직장 생활하며 월급만 받았을 뿐인데 연금 얘기 들으면 머리가 아파. 혹은 지금부터 알아보면 늦지 않았을까? 같은 답들이 돌아와요. 전혀 남일 같지 않죠. 요즘은 부모님 세대조차 연금만으론 빠듯하다고 말하시는데 우리 세대는 더 빠듯해진다고 하니 이게 참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제 막 첫 연금을 수령했는데 정작 보니 기대치와는 달랐다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또한 이거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나도 빨리 대비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의 첫 연금 수급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그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길지만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믿어요. 본론 은퇴 후 첫 연금을 둘러싼 현실과 사례. 사례 A,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금에 당황한 60대 초반 직장인 김모 씨. 김모 씨는 60대 초반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회사에 30년 넘게 다니면서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월 8,090만 원 수준인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장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는 데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요즘 연금 좀 나오면 한 달에 한 120만 원은 나오지 않나 하는 얘기가 들렸고 스스로도 대략 그 정도는 될 거라 막연히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딱 80만 원대 연금을 받게 되니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감을 느꼈대요. 그렇다고 퇴직 후 한 번에 목돈 나오는 퇴직금에만 기대기도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전세금도 지불해야 하고 만약 부모님 요양비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든다면 금방 바닥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예전엔 은행 금리가 높았지만 요즘처럼 이자율이 낮을 땐 퇴직금을 단순히 예적금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되죠. 이럴 때 김모 씨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처음엔 거의 패닉 상태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너무 힘든 육체 노동은 아니지만 초중학생 대상 독서 지도나 자격증을 따서 어떤 취미교실 강사 같은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3,040만 원이라도 플러스 수입이 생기면 연금 8,090만 원과 합쳐 11만 13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연금 수급액과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은퇴 직전에 이거 왜 이렇게 적지? 하고 놀라지 않도록 미리미리 가계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능하면 은퇴 후에도 부가 수입을 얻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죠. 사례 B,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연금 상품을 활용한 50대 후반 자영업자 박모 씨. 박모 씨는 50대 후반부터 은퇴 대비를 착실히 해오셨던 분입니다. 자영업을 해오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에 내고 또 따로 개인연금 상품을 두세 개쯤 가입해둔 상태였어요. 처음엔 사업이 힘들어서 이거 개인연금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대요. 하지만 자영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좀 더 목돈을 넣고 안 될 때는 최소 부담금만 유지하며 끝까지 해지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없는 자영업 특성상 정확한 은퇴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0을 기점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고 반은 은퇴 비슷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나오긴 했지만 개인연금에서 월 4,0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합쳐지니 대략 100만 원 초중반은 되니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더구나 박모 씨의 경우 치과 치료나 병원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개인연금을 조금 일찍 받기 시작하거나 혹은 사업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소소한 수입으로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국민연금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금 상품이나 적립식 투자 등을 통해 분산해 두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에이, 난 사업하는데 뭐 적립할 돈도 없는데 하고 포기해버리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국민연금 하나로만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꾸준히 다른 통로도 확보해 둔다면 적어도 은퇴 후 첫 연금이 너무 적다 하는 불안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사례 시 연금 수령 시점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해 행복하게 사는 70대 부부, 이모 씨 부부. 이모 씨 부부는 70대 초반으로 둘 다 직장에 오래 다닌 건 아니었어요. 아내분은 아이들 키우느라 경력 단절이 좀 있었고 남편분은 50대 후반에 퇴직 후 용역 일을 하면서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이 두 분 합쳐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찍부터 어차피 많이 못 받는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생활비와 취미생활에 맞춰 지출 규모를 작게 설정해 두셨어요. 예를 들면 차를 팔고 대중교통이나 동네 마실 위주로 다니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만족하고 또 밥도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추가로 드는 돈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아껴 쓰고 살면 재미가 없지 않나 싶지만 두 분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공원 산책, 독서, 문화센터 강좌 듣기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게 되셨다네요. 그러다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마련되면 연금 수령을 조금 뒤로 밀어서 금액을 높이는 전략도 쓰셨어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1년만 늦춰도 월 수령액이 약간씩 올라가거든요. 꼭 모든 분께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당장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조금 더 후에 넉넉히 받고 싶다는 분이라면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모 씨 부부 사례는 적게 받더라도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수령 시점을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걸 보여주죠. 꼭 많이 받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고 내 삶을 간소화해도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연금 수령 전후 알아두면 좋은 팁들.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보셨는데 어떤 분에게는 나는 이 정도도 안 되는데?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생각보다 괜찮네?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연금이라는 게 결국 내가 얼마나 준비해 두느냐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확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연금 수준 미리 파악하기. 정부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서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 이력, 그리고 앞으로 예상 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자칫 막연히 이 정도 나오겠지? 했다가 은퇴 후 깜짝 놀란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내 재정 상황과 연금 기대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플랜이 서겠죠. 여러 가지 소득의 파이프라인 만들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개인연금에 들거나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모아본다든지 할 수 있겠죠. 요즘엔 온라인 강의, 소규모 창업, 취미를 살려서 소소한 수입 창출도 가능하니 꼭 정규직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출 규모 조절과 라이프 스타일 재정립. 연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혹은 내가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고 느낀다면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줄이는 선택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많이 소비하며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은퇴 후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나의 생활 패턴을 조금 단순화해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생각보다 큽니다. 수령 시점과
세금, 혜택 꼼꼼히 챙기기.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뒤로 미루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미루는 동안은 수입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일찍 받고 나머지 기간에 다른 자금을 불리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또 연금 관련 세금 우대나 연금소득 공제 등의 혜택도 있으니 잘 알아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은퇴 후 첫 연금은 내가 실제로 앞으로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직접 체감하게 해주는 바로미터 같은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적어서 충격받을 수도 혹은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서도 은퇴 이후 계획을 구체화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은퇴 준비에 있어서 너무 늦은 시점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확인하고 추가적인 준비를 시작한다면 분명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많은 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모님 돌봄, 아이들 결혼 비용 등등 지출거리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정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생활 패턴을 조정하고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사례를 통해 연금이 내 기대치보다 적을 수도 있구나.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 하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퇴 후에도 내가 원하는 삶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똑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은퇴 준비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일한 금융맨, 은퇴 후 연금 얼마 받을까? 현실 충격 공개. 형, 나 20년 금융권에서 일했잖아. 근데 지금 연금 실수령액이 고작 120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되냐?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대학 선배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봐도 탄탄대로를 걸은 인생인데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죠. 나도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우린 흔히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회사에 성실히 다녔으면 은퇴 후엔 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살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게 전혀 현실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50대 중반을 지나 60대 문턱에 선 지금 나는 노후 준비가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선배처럼 금융권에서 20년이나 일한 분조차 연금이 기대 이하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연금의 현실, 그리고 은퇴 후 삶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공감과 통찰을 담아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사례 금융맨 어씨 20년 동안 일했는데 연금이 120만 원? 어씨는 41세에 입사해 61세에 퇴직한 금융직 종사자입니다. 고졸로 시작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승진해 지점 부지점장까지 지냈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다가오면서 회사 분위기는 달라졌고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 원, 국민연금은 매달 약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0년 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월 120만 원이 끝이야. 병원비, 생활비, 부모님 용돈, 손주 선물까지 하면 매달 마이너스야. 은퇴 직후 그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었고 현재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씨는 말합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하면 안 돼. 진짜 아니야. 사례 대기업 B씨 나는 연금 줄 알았는데 퇴직 후 텅 빈 통장뿐. B씨는 대기업에서 25년 이상 일했습니다. 회사가 좋으니 퇴직연금도 잘 나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회사에서 선택한 연금 방식이 일시금 수령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1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2년도 안 돼 다 써버렸습니다. 그 이유요? 아내와 유럽 여행 1천만 원, 자녀 결혼자금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보탬 3천만 원, 남은 돈으로 차를 바꾸고 보험 몇 개 넣었더니 끝. 이후 그는 63세에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접었습니다.
연금이라 해서 매달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목돈 한 번 받고 끝이더라. 그 돈 잘 굴릴 능력 없으면 차라리 매달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해. B씨는 지금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이제는 작은 마트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공무원 CC 공무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공무원. CC는 30년 가까이 일한 후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매달 연금으로 240만 원을 받습니다.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요즘 물가로는 240도 빠듯해요. 아이들 아직 독립 못했고 부모님 병원비에 생활비, 자동차 유지비까지. 연금도 빠르게 증발해요. 게다가 공무원 연금은 일부 세금도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은 더 줄어듭니다. 그는 지금 주 3일 공공기관 강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계속 나가는 고정비야. 그냥 집에서 쉬면 쓸 일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사람도 만나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잖아요.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무원도 연금만으론 안 돼요. 은퇴 전 생활비 구조를 바꾸고 부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준비는 뭘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다. 20년 일한 금융맨도, 대기업 퇴직자도, 공무원도 모두 연금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들어간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 등 고정 지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비는 그대로라는 게 문제죠. 퇴직금이나 일시금은 금방 사라진다. 투자 실패, 자녀 결혼, 생활비 지출 등으로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연금은 지속성, 퇴직금은 일회성이란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3가지. 생활비 구조부터 줄이자. 퇴직 후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월 300 벌던 사람이 은퇴 후 150으로 살아야 하니 고정비부터 점검하세요. 보험료, 식비, 통신비, 교통비 줄일 수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금 외에 부가 수입원을 만들어라. 퇴직 전부터 유튜브, 재능 공유, 강의, 블로그, 소규모 장사 등 본인에게 맞는 작은 수입을 준비하세요. 그게 연금만큼이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연금 수령 방식도 전략이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가능하다면 65세나 그 이후로 늦춰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퇴직연금은 일시금보다 연금형 수령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선택은 신중히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불안과 싸우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일한 금융맨도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단지 남 얘기로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 나의 노후를 점검하고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기 위해 오늘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연금은 부족해도 삶은 풍요로울 수 있다는 말 믿어지시나요? 앞에서 사례를 쭉 보셨듯이 연금은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났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면 연금이 부족해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핵심은 바로 돈이 아닌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에요. 첫째, 쓰는 돈보다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자가용 유지, 마이너스 외식 빈도, 마이너스 고급 옷이나 취미 소비, 마이너스 자녀 지원 등등. 그런데요, 이건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를 놔두고 걸레질만 하는 격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드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있느냐죠.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1만 5천 원짜리 커피숍 브런치보다 마이너스 5천 원짜리 도시락 들고 공원에서 먹는 게 더 즐거울 수 있어요. 마이너스 해외여행 대신 근교 트레킹이나 텃밭 가꾸기도 오히려 삶의 질을 올려줍니다. 핵심은 돈을 덜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거예요. 둘째, 은퇴는 사회적 역할을 새로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현직에 있을 땐 우리에게 역할이 있었죠. 대리, 과장, 지점장, 혹은 엄마, 가장이라는 이름들요. 그런데 은퇴 후엔 그런 직책과 타이틀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마이너스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나누는 60대 유튜버. 마이너스 마을 아이들에게 글쓰기 지도하는 은퇴 교사. 마이너스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음식 후기 블로거. 이처럼 작은 역할이라도 사회와 연결된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돈보다 더 중요한 존재감과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셋째, 연금 외 수입은 작고 꾸준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 들면 일 못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루 2시간 자투리 시간,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대행 아르바이트, 동네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 지역 복지관, 도서관 등 자신이 가진 경험을 전자책으로 써서 수익화하기,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 소량 온라인 판매하기, 유튜브, 블로그 또는 중고거래 앱 활용한 소소한 경제활동. 중요한 건 크게 하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소소하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연금 부족 불행은 아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0년 일한 금융맨의 연금이 120만 원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답은 단순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 돈을 쓰는 방법,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설계하는 능력에 달려 있죠.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의미 없이 소비만 반복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연금이 부족해도 건강한 몸,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작게나마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삶은 분명히 따뜻하고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연금이 적다고 한숨 쉬기보단 그 연금과 함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인생 2막,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차례입니다. 10억이면 은퇴 가능하다. 요즘 FIRE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0억이라는 금액이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은퇴 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일까요?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은퇴 후의 삶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FIR이 족의 목표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지금부터 10억으로 은퇴를 계획하는 것이 왜 쉽지 않은 일인지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점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0억으로 은퇴 가능한가? 현실적인 접근. FIR이 족의 핵심은 자산을 통해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며 더 이상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유지하고 생활비로 쓰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은퇴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주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의 실질 가치 감소 물가 상승의 함정. 10억 원을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뒤에는 같은 금액으로 훨씬 적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년 뒤에는 300만 원 혹은 4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김씨의 은퇴 후 물가 충격. 김씨는 50대 초반에 FIRE를 선언하고 10억 원을 자산으로 은퇴했습니다. 초기 몇 년간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10년이 지나자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식비는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김 씨는 65세에 다시 파트타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과 긴급 상황. 은퇴 후에도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계속 존재합니다. 고액의 의료비, 가족 문제, 혹은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 악화가 자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 씨의 의료비 문제. 박 씨는
55세에 퇴직하며 FIR이 족이 되었지만 60세에 큰 수술을 받으면서 자산의 30%가 의료비로 소진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매달 의료보험료와 약값 때문에 적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FIR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산을 다시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3.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 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FIR이 족이 되더라도 은퇴 후 삶에서 느끼는 공허함, 사회적 단절, 새로운 목표의 부재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옵니다. 충분한 자산이 있더라도 삶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하면 FIR는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 씨의 은퇴 후 외로움. 이 씨는 49세에 FIR을 선언하고 조용한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 모두 일상적인 바쁜 삶을 이어가는 동안 이 씨는 점점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이 쌓이면서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새로운 활동을 찾아야 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준비 방법. FIR이 족을 꿈꾸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준비하고 점검해야만 안정적인 은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자산 관리. 10억 원이 오늘날 가치로도 유지되려면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여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2. 비상금과 건강보험 철저히 준비. 은퇴 후에도 비상금 계좌를 유지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 보험 가입이나 건강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정신적 사회적 준비. FIR이 족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새로운 취미, 소규모 창업 등으로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10억 원으로 은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현실적인 계획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FIR이 족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돈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산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적 준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꿈꾸는 FIR이 제대로 준비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FIR의 꿈,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10억으로 은퇴가 가능하다. 언뜻 듣기엔 달콤한 목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FIRE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족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현실에 들어서면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물가 상승 진짜로 준비됐나요? 은퇴를 꿈꾸며 자산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의 10억 원이 10년, 2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매년 23%의 물가 상승률만 적용해도 20년 뒤 현재 200만 원의 생활비는 약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10억 원으로 월 300만 원씩 쓰며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간단한 계산만 해봐도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자산 운용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이 잠들지 않고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실적 팁. 포트폴리오 다각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균형 있게 분산 투자. 안전 자산 확보.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한 자산을 일부 포함. 정기적 점검. 시장 변화를 반영해 자산 배분을 조정. 2. 의료비. 숨은 복병을 준비하라. 은퇴 이후 가장 예측하기 힘든 지출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50대까지는 건강했던 사람이 60대에 갑자기 큰 수술이나 만성질환으로 매년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의료비가 저렴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위험성. A씨는 55세에 FIRE를 선언하며 은퇴했지만 60세에 고관절 수술로 약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썼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그의 자산 계획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현실적 팁. 추가 보험 준비. 은퇴 전 건강보험 외에 실손보험이나 노후 의료비 대비 보험을 점검하세요. 건강관리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비상금 계좌, 의료비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마련하세요. 3. 정서적 공백과 삶의 목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FIRE 족에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정서적 공백입니다. 사회에서 벗어나고 일터에서 멀어지면서 갑작스러운 공허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공허함. B씨는 50세에 조기 은퇴하며 꿈꾸던 여행을 다녔지만 2년 만에 모든 여행지가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그는 대화할 사람을 찾지 못해 우울증을 겪게 됐습니다. 현실적 팁.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도전하고 싶은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취미, 봉사활동 혹은 소규모 창업 등으로 삶의 활력을 유지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돼선 안 됩니다. 동호회, 모임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세요. 정신적 건강관리. 명상, 독서, 상담 등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4. FIRE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FIRE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계획과 준비가 동반돼야 합니다. 은퇴 전 준비해야 할 핵심 3가지. 소비 패턴 점검.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소비 수준을 미리 연습하세요. 수입원 확보. 자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익원을 고민하세요. 배당주, 임대 수익. 가치 있는 삶. 설계.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시작일 뿐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FIRE 족이 되기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그 숫자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의미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10억으로 FIRE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FIRE는 단순히 퍼낸셜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풀필드 인디펜던스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